인원 보충은 필요하죠. 필요한데 그게 뭐 쉽게 나는 부분이 아니니까 인원이. 소방관들의 개인 안전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다. 안녕하십니까. 시선 360 정희준입니다. 이번 7월 한 달 동안 전국에서 6명의 소방관들이 귀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시민의 생명을 구한다는 사명감이 어느 누구보다 강한 그들이었기에 안타까움은 더했습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된 지금 침통한 마음을 안고 자신의 책임을 묵묵히 수행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불철주야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부산 소방관들인데요. 그들의 숨가쁜 하루를 취재했습니다. 지난 18일 부산에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돌풍을 동반한 폭우 탓에 119 신고가 폭주했는데요. 부전 119 안전센터에 접수된 요청건. 안에 요구조자가 있는데 문개방이 시급한 상황이라서 정확한 상황은 가서 확인을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신속히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한 가정집에 창문이 흔들리는데 집주인이 없어 소방관이 대신 들어가 손을 써야 하는 상황인데요. 밧줄을 타고 베란다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자, 유리창이 깨집니다. 다들 나오시면 안 됩니다. 아슬아슬하게 걸려있는 유리창, 떨어지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 조치를 합니다. 이어서 접수된 신고는 부산의 한 종합병원입니다. 간판이 떨어지려고 하는 긴박한 상황인데요. 27m까지 올라가는 고가 사다리차가 동원됩니다. 그러나 12층 높이에 있는 간판에 접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비바람이 같이 돌풍으로 불어가지고 여기 외벽에 붙어있던 간판하고 간판 안에 판넬 자체가 뜯어지면서 간판까지 뜯어진 상황이거든요. 일단 위에 연결해서 고정을 시켜놓은 상태고요. 떨어지더라도 로프에 걸려서 날아가서 다른 인명피해는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폭우가 잦아들고 밤이 됐습니다. 금요일부터 주말까지는 신고가 많아 긴장을 늦출 수 없는데요. 자정이 넘어 구급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한 가정집에서 접수된 신고. 환자 상태가 어떻습니까? 예. 이동 중에는 응급 환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데요. 응급 조치에 필요한 장비를 짊어지고 신고한 집을 찾습니다. 시간이 지체되자 마음이 다급해집니다. 예. 환자 상태가 어떨지 걱정이 커지는데요. 119인데요. 여기 계십니까? 좀 들어가 있습니다. 현장에 도착해 보니 아주머니 머리에서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지금 상태는 병원에 가셔야 돼요. 머리가 찢어져 출혈이 심한 상황. 재빨리 상처 부위를 소독하고 응급 조치에 들어갑니다. 얼굴까지 흘러내리는 피를 닦고 더 이상 출혈이 생기지 않도록 붕대로 동여맵니다. 그런데 응급 조치가 끝나고 환자가 병원에 가길 거부하는데요.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맞습니다. 상처가 그렇게 가볍진 않거든요. 걱정스럽지만 결국 병원으로 데려가진 못합니다. 병원에 안 간다고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죠. 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맞는데 저렇게 병원에 안 가신다면 저희는 답답하죠. 주말 오후 부전 119 안전센터에 출동 명령이 떨어집니다.
4, 9에 1, 7, 구급출동, 도장. 어떤 위급한 상황일까? 꽉 막힌 도로, 중앙선을 넘어 이동을 서두릅니다. 지금 할아버지가 뭐 넘어져서 낙상에 두부 출혈이 있다고 하시는데 일단 가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길바닥에 남자 한 명이 쓰러져 있습니다. 의식을 잃은 건지 의사소통이 안 되는데요. 머리에 출혈이 계속됩니다. 잠시만 계세요. 안고 가만히 계세요. 아버님 눈 감고 계시면 돼요. 나중에 눈 보여주게 드릴게. 상처가 난 머리를 붕대로 감고 재빨리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눈에 보이는 상처 외에 또 다른 부상은 없는지 종합적인 검사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병원에 도착하니 환자가 의식을 찾았습니다. 피났나? 네, 피납니다. 어디에? 머리. 환자 상태를 병원 관계자에게 전달하고 대원들은 철수를 합니다. 부전 119 안전센터에는 23명이 3교대를 하고 있는데요. 구급 출동을 하면 2명이 구급차를 타는데 제대로 응급 조치를 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비응급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도 충분히 처치가 되고 하는데 만약에 진짜 응급 환자가 있다. 그러면 만약 저희가 흔히 말하는 응급 환자라고 하면 심정지 환자가 있을 경우에 한 명은 운전을 해야 되고 제가 혼자 뒤에 타야 되잖아요. 혼자 타서 제가 심폐소생술을 할 경우에 산소를 공급해 줄 사람도 없고요, 옆에. 보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운전을 한 분이 하시고 뒤에 2분이 타시니까 한 명이 심장 압박하실 때 나머지 한 분이 위에서 산소 공급부터 해가지고 나머지 기타 처치들도 도와주실 수가 있는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명이 타니까 그 나머지 처치들을 하기가 힘들죠. 주말 밤에는 부산 중심가 서면에서 들어오는 출동이 많습니다. 유흥가가 밀집한 거리 한가운데 누워있는 한 남자. 선생님, 눈 떠보세요. 취해서 잠이 든 건지 어디가 아픈 건지 확인이 힘든 상황입니다. 경찰까지 합세해 신원을 확인하려 애씁니다. 별 특이한 상황이 없으면 병원에서도 근데 안 받아주기 때문에 저희가 무턱대고 또 무조건 병원으로 이송은 또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보호자분이라든지 이게 좀 섭외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결국 병원으로 이송하기로 하고 이동하는 구급차 안에서 기본적인 검사를 합니다. 저희도 술에 취했다고는 거의 생각을 하지만 혹시 모르는 이제 병 위험도 질병 위험도 있거든요. 제가 이걸 무시하고 지나갈 수 없는 게 나중에 진짜 한 명이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후유장애 생겨버리면 되게 크잖아요. 젊으신 분인데 무시할 수는 없고. 그런데 이런 분들 때문에 저희가 업무가 되게 좀 힘들어지죠.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에 어떤 상황이든지 시민을 안전하게 조치하는 것이 구급대원들의 일인데요. 그 과정에서 참기 힘든 순간도 많다고 합니다. 제일 힘드세요? 제일 힘든 건 저희가 뭐 주치자분들이죠. 역시 폭행 사건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게 힘들죠. 저희 같은 경우에 방어를 못 하니까 예. 폭행 사건도 당해보셨어요? 네, 당해봤죠. 지난 3월 병원으로 이동하는 구급차 안에서 술에 취한 남성이 구급대원을 주먹과 발로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한 이 남성은 형사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시민들이 위급할 때 가장 먼저 달려가는 구급대원들. 날로 늘어가는 출동건을 처리하느라 이들의 업무 강도는 더 세지고 있습니다. 손대지 마. 하지만 부족한 인력 탓에 구급대원들의 처우는 더 열악해지는 실정입니다. 일어나서 병원 가요. 병원 안 가요. 저희가 3교대가 완벽한 3교대는 아니고요. 지금 이제 4개 팀이 있어야 되는데 3개 팀으로 운영하는 3교대이기 때문에 2교대하고 3교대 좀 변형된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완벽한 3교대라고 볼 수가 없죠, 저희가.
일단 인원 보충이 더 필요한 거네요. 인원 보충은 필요하죠. 필요한데 그게 뭐 쉽게 나을 부분이 아니니까 인원이. 예산이 나가요. 인력을 충원해 더 나은 구급 활동을 하도록 지원하는 방법은 없을까? 구조, 구급, 재난관리, 국민생활안전 이쪽에 포커스가 인력은 우선 소방이 지방직이다 보니까 신규 그 인사권자죠. 임명권자가 시도지사가 됩니다. 그래서 시도지사가 임명을 하지 않으면 또 소방관을 많이 선출을 하지 않으면 위에서 이제 소방관을 많이 선출하라고 권고를 해도 선출을 안 하면 이제 그뿐이거든요. 자기가 재선에 이렇게 바라고 단기적으로도 활동을 하게 되는데 재난관리랑 소방 같은 경우는 이제 장기적인 안목에서 사실은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2주) 동안 소방 출동을 동행해보니 이제 소방의 주요 업무는 화재 진압에만 국한돼 있지 않았습니다. 화재는 하루 평균 6건인데 반해 구조 구급 요청은 400건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인력이 부족해 소방관들의 근무 강도는 셀 수밖에 없고 이는 곧 시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소방의 열악한 현실은 인력뿐만이 아닙니다. 소방 장비,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지난 5월 24일 감전동의 한 물류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날 소방차 40여 대와 소방관 100여 명이 출동해 진화 작업을 벌였는데요. 불은 인근 창고 7개를 태우고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화재 진압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소방장비인데요. 부산의 소방장비 실태는 어떨까? 출동이 가장 많다는 부산진 소방서의 장비들을 살펴봤습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일률적인 노후 기준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아무래도 소방대원들은 신속하게 움직여야 되다 보니까 차량을 교체 주기를 어느 정도 기간으로 정해놔요. 10년이면 10년, 15년이면 15년 정해놨는데 이게 모든 시도에 천편일률적으로 다 획일화돼 있죠. 지금 계시는 이런 센터 같은 경우는 하루 출동 건수만 해도 30건이 넘는 그런 소방서예요. 이쪽 같은 경우. 그런데 똑같은 기준에서 이 차량을 교체를 하게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출동이 많이 나가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교체 주기가 더 빨리 오고 잔고장 같은 것도 워낙 많은데 부산 11개 소방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방차의 경우 모두 350대 가운데 120대가 사용 연한이 지났습니다. 3대 중 1대가 교체 시기를 넘긴 차입니다. 지난 2011년 광주에서는 사다리차 승강기가 추락해 소방관이 숨졌습니다. 문제의 소방차는 사용 연한을 4년이나 넘긴 차였는데요. 이후 노후 장비에 대해 우려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소방관들의 개인 장비 사정은 어떨까? 소방관들은 화재 출동 시 방화복, 공기호흡기, 그리고 산소 마스크 등을 착용하고 불길로 들어가는데요. 노후된 장비는 이들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합니다. 이제 장비가 받쳐주면 이제 이 장비를 믿고 차랑 이제 장비를 믿고 보다 손쉽게 구할 수 있을 건데 노화되다 보니까 이제 막상 화재 현장에 들어가다 보면 이 장비가 작동을 안 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좀 불안감도 있고. 소방 장비는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들의 안전을 지켜주는데요. 공기호흡기는 2개 중 하나가 노후한 상태고 이런 개인 장비는 소방관 전원에게 보급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비만 노후한 것이 아닙니다. 소방서 건물 또한 지은 지 오래돼 보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43년 전에 건설해서 많이 낙후된 건물, 장비를 둘 공간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 공기호흡기 충전하는 공간이 이 청사 후면에 위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선한 공기를 뭐 빼서 뭐 넣는다 해도 이 공간 자체가 워낙 좀 노후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직원분들한테 들어갈 수 있는 공기가 그렇게 썩 좋은 수준은 아니게끔. 공기 충전을 이곳 외에는 다른 곳에서 할 수 있는 장소가 없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이런 데서 이제 공병을 보관을 하고 그다음에 충전까지 하게 되면 직원분들 이제 기관지 안에 들어가는 이런 공기들이 질이 많이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직원분들이 식사하시는 거. 소방서 건물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식당도 좁긴 마찬가지였는데요. 밥 먹을 공간이 부족해 원래 한 층이던 공간을 2개의 층으로 나눠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청사가 아무래도 좀 많이 낙후되다 보니까 이게 알게 모르게 이게 곰팡이하고 그런 물 같은 게 좀 많이 셉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천장이 계속 붙여도 떨어지고. 여기도 있죠, 여기도. 낡은 소방 장비, 개선이 시급한 소방서 건물. 이런 사정을 두고만 봐야 하는 걸까? 부산 소방본부를 찾아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방법은 없는지 물어봤습니다. 입고 착용하고 해야 되는 게 맞지만 그 재정 자립도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를 한다 하더라도 어떤 시도에 따라서 재정 자립도가 높은 울산 같은 경우에는 현재도 개인 보호 장비는 노후되지 않고 다 지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지방 재정 자립도에 따라서 요구를 한다 하더라도 시에서는 그 요구 사항을 다 들어주기는 현실적으로 정말 어려운 실정입니다. 소방관들의 개인 안전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다. 소방관들의 처우는 왜 이렇게 열악할까요? 그 이유는 소방관은 지방직 공무원이기 때문입니다. 지자체의 재정 형편에 따라 소방 예산의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에 결국 국민의 안전마저도 지역에 따라 차별이 생긴다는 겁니다. 서울에서는 119 구급차가 4분 만에 오는데 충남에서는 13분 만에 옵니다. 지역 간 격차가 이렇게 큽니다. 이런 상황 속에 최근 소방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 기간 중에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있었습니다. 광주 도심에 소방 헬기가 추락하면서 6명의 사상자가 발생해 전국 소방관들이 비탄에 빠졌습니다. 취재 기자의 전화도 있었는데요. 지난 22일 연결식은 그 어느 때보다 엄숙하게 진행됐습니다. 세월호 지원 업무를 마치고 복귀하던 중에 5명의 소방관이 순직했습니다. 사고 이후 소방 헬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부산 소방 헬기는 안심할 수 있을까? 이 헬기는 1992년에 도입된 헬기로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기종입니다. 이해가 되지만 저 입장에서는 우리 헬기는 그 탑승 인원이 조종사 2명 앞에서 조종하고 뒤에서 실제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인원은 정비사 그다음에 구조사 2명 임무를 수행합니다. 보시다시피 내부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협소하다 보니까 여기서 안에서 공간에서 활동하는 우리 구조사나 정비사분들이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사용 연한이 20년인데 이미 2년이나 지났습니다. 다른 한 대의 헬기도 사용 연한이 3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부산 지역에는 60층 이상의 그 초고층 아파트라든지 이런 건물이 많습니다. 그런 옥상에서 유사시 임무를 수행할 때 소형보다는 좀 더 안정되고 임무 능력이 탁월한 중형 헬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2010년 해운대 고층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4층에서 시작된 불은 삽시간에 38층까지 타올랐는데요. 헬기가 출동했지만 불길을 잡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불길은 5시간이 지나서야 진화됐습니다. 부산에는 최근 몇 년 사이 초고층 건물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50층이 넘는 초고층 건물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은 19개 동인데 반해 부산은 25개 동으로 전국에서 초고층 건물이 가장 많습니다. 또 30층 이상의 건물도 270개 동에 달해 초고층 화재 대비가 매우 절실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부산 소방본부는 소방 헬기의 구조 성능 테스트를 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72층에서 그 응급 상황을 가정해서 그 시범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직접 이 항공기를 조종하면서 임무에 참가했는데 그 해안풍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주변 그 와류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좌우로 요동치고 해서 임무를 포기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 상황이었으면 아찔했을 것 같아요. 실제 상황 같았으면 임무를 못했죠. 지난해 9월 부산에 전국에서 처음 초고층 건물 전담 소방서가 신설됐는데요. 고성능 소방차가 도입됐습니다. 이 차의 최고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400m, 지상 400m까지 이렇게 방수가 가능한 약 80층까지 방수가 가능하다는 펌프차 외에도 70m까지 올라가는 초대형 사다리차도 들였습니다. 부산소방본부는 초고층 화재 대비를 위해 32억 원을 들여 특수 장비를 마련했는데요. 이 사다리차의 성능은 어느 정도일까? 22층에서 23층 정도까지밖에 안 되다 보니까 22층에서 물을 뿌린다고 해도 한 10m 정도까지 더 한 3, 4층 높이까지밖에 화재가 진압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에는 80층짜리 건물들이 이제 좀 많이 분포가 돼 있는데 그 정도 높이에서는 그 건물 내에 그 소방 방제 설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끔 그런 좀 실정입니다. 즉 이 사다리차로도 30층 이상의 건물에서 화재가 난다고 해도 접근이 힘들다는 겁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신형 소방 헬기의 도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부산 소방본부는 신형 헬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을까? 입고 착용하고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사실 이제 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워낙 고가의 장비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지방비 예산으로 100% 충당해서 구매한다는 것은 사실 그 어려운 실정이고 국비에서 지원이 안 되면 지방비 전액으로 교체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전국의 헬기 보유 현황을 보면 서울은 중형 2대, 인천은 대형 2대가 있는데 반해 부산은 소형 헬기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 소방 안전은 지방 3으로 취급돼서 지자체로부터 예산을 받아 운영되는데요. 그래서 지역마다 소방 장비에도 차이가 납니다. 지역에 따라서 재정 자립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이게 결국 뭘로 다 이어지냐면 국민들의 안전 서비스의 불평등으로 다 이어지거든요. OECD 국가들의 소방 국비 지원율이 평균 73%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2%가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지자체 예산으로 충당하는 현실입니다. 폭염 속에 30kg이 넘는 방화복을 입고 한 소방관이 서 있습니다. 지난 6월 25일부터 시작된 소방관 1인 시위. 전국의 소방관들이 돌아가며 처우 개선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 장비며 인원 같은 게 항상 부족하고 그런 면에서 이제 저희 직원들이 힘들다 보니까 좀 개선해야 될 부분들 그런 부분에서 진짜 벽돌 한 장이라도 이렇게 쌓는 마음으로 그래서 왔습니다. 지방직이 되다 보니까 신분의 보장이라든가 예산의 현실화, 모든 장비, 인력 이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가직으로 해서 정말 진실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도움이 되고자 해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소방관들이 이렇게 절박한 데에는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지난 5월 19일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국가안전처가 신설되면 국민 여러분과 재난안전 전문가들의 제안을 광범위하게 수렴해서 안전혁신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국가안전처가 신설되면 육상과 해상 재난을 담당할 2개의 본부가 큰 축이 됩니다. 소방방재청의 기능은 소방본부로, 해양경찰청의 기능은 해양안전본부로 이관될 예정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국가안전처가 신설돼도 소방직의 경우 소방방재청에 소속된 300여 명만 소방본부로 편입됩니다. 나머지 4만여 명의 소방관은 지방 공무원으로 남게 됩니다. 국비 지원은 여전히 힘들다는 건데요. 이 소식이 전해지자 한 소방관은 소방방재청 해체를 막아달라는 글을 올렸고 네티즌들의 서명이 이어졌습니다. 소방관들의 호소에 국가직 전환은 지금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조직을 오히려 해체하고 국가안전처 산하에 넣는다는 것은 소방방재청의 기능과 인력을 더 강화해야 되는데 오히려 축소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는 오히려 거꾸로 가는 조직 개편이다. 낡은 장비가 자신의 안전을 위협하지만 소방관은 타인의 목숨을 구하러 불길로 뛰어듭니다. 우리가 이들의 호소에 귀 기울여야 하는 건 국민 모두의 안전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국인이 가장 신뢰하는 직업 뭘까요? 소방관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방직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노후한 장비를 가지고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들어야 하는 현실입니다. 소방관들이 국가직 전환을 요구하는 건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차별 없이 보장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는 소방은 지방사무라는 이유로 이러한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국민의 안전을 위하는 일인지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